241페이지예요. 계약 총설입니다. 여기는 계약의 일반적인 이론 이야기들을 여기 정리해 놨으니까요. 개념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어요. 계약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물계약 이거 물었잖아요. 이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낙성계약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버리는 겁니다.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어버리는 것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당사자 사이에요, 급부이행이라는 실행행위가 있어야 돼요. 즉 물건 인도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도. 이걸 우리는 급부행위라고 그래요. 급부행위. 이게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 시기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것이고, 우리 민법의 원칙은 낙성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것들은 좀 암기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기업, 현상광고계약, 그 다음 리얼, 대물변제 또는 대물변제계약, 그 다음 비옵, 계약금 계약, 그 다음 이영, 보증금 계약, 그리고 지읒, 전세금 계약,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요물 계약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전을 해서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2번. 계약 자유원칙의 내용이 보기 어려운 것은 했죠. 계약 자유원칙의 내용은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리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이 네 가지로 우리는 계약 자유원칙의 내용이다 이렇게 하죠. 따라서 2번에 계약 해제의 자유,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보통거래약관. 이 보통거래약관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거래에 이루어지는 거래 관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빈번이라는 거래, 그런 거래에 관해서는 약관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금융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통신거래를 한다든지, 또 우편거래를 한다든지, 그렇죠? 또 보험거래 약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밀접한 생활관계와 관계되는 것들, 이런 거래 관계에서는 약관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약관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장차 계약 내용이 될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계약 내용 될 것을 일방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약관이라고 합니다. 이때 일방을 만드는 사람은 작성자라고 하는데, 보통 작성자는 뭐 대기업자들이죠. 사업자들입니다. 사업자, 그죠? 사업자. 이 사람들이 대체로 작성자가 되죠. 그리고 그 상대방은, 거래 상대방은 약관의 내용으로 삼아서 거래하는 상대방은 바로 보통 고객, 일반인이 되죠. 일반인. 보통 사람들,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이 약관을 거래 행위, 계약이죠. 계약에 약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고객과 똑같은 내용의 계약을 빈번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계약할 때마다 그 내용을 만들어서 또 계약 체결하고, 만들어서 계약 체결하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게 거래약관인데요. 이 약관은 결국은 이 일방이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될 우려가 크죠. 그래서 이 약관을 해석을 통해서 통제합니다. 해석을 통해서 이것을 통제해요. 이때 해석 원리가 바로 신의성실 원칙이죠. 신의성실 원칙. 이것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통제의 원리가 바로 신의성실 원칙이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여기에 물어보는 것이죠. 예컨대 신의성실 원칙에 적용되는 게 바로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이에요. 개별 약정 우선 원칙, 통일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축소 해석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정 해석도 들어가죠. 예컨대 약관이 지나치게 고객에게 불리하면 이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수정 해석의 원칙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정 해석 금지 원칙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관이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거 줄여가지고 약관 규제법이라고 그러죠. 약관 규제법상에다가 통제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경우에는 불공정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게는 무효로 취급하는 거죠. 이게 그죠? 불공정한 내용이면 무효다 이렇게 만들죠. 다만 이 무효는요, 우리 민법의 일부 무효의 특칙입니다. 이렇게까지 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특칙. 우리 민법의 일부 무효의 원칙은 뭐냐 하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그러나 약관에 있어서는 그 무효 부분만 무효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유효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특칙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약관 규제법상에.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여기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4번.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것만 정리하고요. 어려운 지문은 우리가 약관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여러분이 읽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신의 측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기습조항. 이게 뭐, 이거 아니겠어요? 불공정한 내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효로 취급해야겠죠. 이때요. 무효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민법의 일부 무효의 특칙을 규정했다고 했죠. 그 부분만 무효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3번에 보시면 약관에 의한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그 무효 부분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유효로 두겠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고객에게 유리해집니다. 만약에 전부 무효로 취급해버리면 오히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이렇게 규정을 만든 거죠. 자, 나머지는 그대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5번도요.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5번. 여기는 4번은 일부 무효 특칙. 일부 무효는 일부 무효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는 그대로 유효다 하는 것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도 틀린 것만 볼게요. 2번 보시죠. 약관의 구속력. 이 구속력의 근거죠. 그죠? 구속력의 근거는 약관 규제법도 그렇고요. 우리 판례 태도도 그렇고, 우리 통설도 그렇고요. 고객이, 즉 상대방 일반인이요. 그 약관에 대해서 합의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대방, 즉 작성하지 않은 상대방 일반인이 구속된다 이거예요. 그 약관 내용에 따른다 이 말이죠. 합의했기 때문에. 이 합의라는 것은 다른 말하면 계약했기 때문이죠. 약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상대방 작성자가 아닌 일반인 보통인에게도 그 약관의 내용이 그대로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걸 근거로 하는 거죠. 이렇게요. 우리는 합의설 또는 계약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2번에 보시면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고객이 약관에 대하여 제시한 약관에 대하여 동의해줬다, 합의해줬다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력이 그 상대방인 보통 사람들한테도 효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6번. 계약의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있는데, 거기에 1번에요.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게 돼요. 지문에. 모든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입니다. 언제나요. 그러나 반대로요. 모든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하면 이러면 틀리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 유상계약 안에는 쌍무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무계약도 유상계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인 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현상광고계약을, 즉 현상광고 행위를 계약으로 해석하는 한 이 통설인데요. 다수설. 현상광고라는 행위를 계약의 성질로 보는 게 다수설이에요. 그렇다면 이 견해에 의하면 현상광고는 바로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언제나 쌍무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부담부 증여. 증여는요, 부담을 지우기로 하더라도
증여약정 자체는요, 이것은 편무 무상계약이에요. 여기에 부담부 증여 하면서 부담을 지우게 하는 요 부분에 한해서만 쌍무성을 띠지만 증여계약 자체는요,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증여계약 자체는 편무 무상계약성을 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3번 이게 틀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에요. 약관에 관한 것인데요. 옳지 않은 거 됐죠. 1번. 거기 보면 일어났죠.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것이 약관의 중요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했는데, 이것은 뭐라냐면 그 1번 내용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는 과정을 말해요.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는 내용을 말하는데, 자,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작성자, 사업자겠죠. 사업자가 명시하여 설명할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 설명 의무, 명시 설명 의무를 다 하면 그러면 약관 자체가 계약 내용이 되어버려요. 자, 이때 설명 의무의 대상은 상대방 고객, 일반인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약관 전부가 계약 내용으로 됐다 이러는 거예요. 자, 설명의 대상은 중요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작성자인 이 사업자가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약관의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내용 주장이 불가능해요. 작성자가. 다만 작성자인 사업자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요. 그죠? 즉 상대방 입장에서, 일반인 입장에서는요. 이 약관은 계약 내용이 되어 있잖아 라고 그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네요. 약관 내용, 여기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당연히 작성자한테도 그 다음 고객에게도 약관의 내용이 계약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작성자인 사업자는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상대방인 고객은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이라면 어떻게 해요?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고객에게는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약관 내용을 야 이거 계약 내용이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대로 사업자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요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내용을. 이 약관의 편입이라 한다. 약관이 계약의 편입이라 한다. 계약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만 이 설명 의무를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면제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작성자, 사업자가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법령에 이미 공포가 되어 있는 경우요. 법령에 이미 공포되어 있는 내용을 약관에다 다시 한 번 더 부연해서 적시해 놨더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중요 사항이라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 일반인들이 이미 공지되어 있다, 알고 있다. 보통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런 거죠. 일반인이 이미 알고 있다. 공지의 사실이다. 공지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일반인들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게요.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 주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문가만 알 수 있는 이야기, 그죠? 그런 내용들은 중요 사항이라도 설명해 줘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요, 현저히 전문적인 그러한 사항일 때, 너무나 전문적인 사항일 때,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요. 중요 사항이라도 이렇게 면제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해 두시자 라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그 지문들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있는 중요한 우리 법 조문들을 문제를 이렇게 차출해서 여러분 문제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여러분 참고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볼까요? 8번. 계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의 문제는요. 쌍무계약의 특성에서 나옵니다. 유상계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쌍무계약. 여기에 쌍무계약에서는 그 채무에서는 결연관계라는 결연성이 있어요. 채무 사이의 결연성이 있어요. 이게 특성입니다. 쌍무계약의 특성이에요. 이 결연성이요. 성립상에서도, 즉 채무의 성립상에서도 결연성이 있고 이행상에서도 결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존속상에서도 결연성이 있어요. 그 이행상의 결연성에 나오는 게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존속상의 결연성에서 나오는 게 바로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쌍무계약에서 나온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2번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나 아예 틀렸죠.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이 말은 맞지만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하면 틀렸죠. 3번 위임계약과 임치계약은 무상의 원칙이나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알아두십시다. 우리 민법에요. 위임계약과 임치계약은 대가를 받지 않고 약정을 하는 것으로 일단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다만 만약에요. 타인의 사물 처리해 주면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다든가 보수약정 또 타인의 물건을 보관해 주고 관리해 주고 그 보수를 받기로 한다면 보수약정 이렇게 약정을 붙여버리면 이때 계약은 유상계약이 되죠. 서로 대가적 급부 이행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약정에서 유상계약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요 우리는 계약법에 있는 규정들은 어떻게 해요?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임의규정이니까 당사자 약정, 특약을 하면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4번 교환은 당사자 쌍방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가 아니라 교환계약도 낙성계약이에요. 교환 이 약정도 낙성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이니까 어떻게 돼요? 약정하면 성립하는 거죠. 약정에 의하여 성립해버립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산권 이전에 관한 재산권 이전 약정을 서로 하면 그죠?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 그 대가적인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면 이게 교환계약이에요. 그래서 낙성계약이다. 만약에 거기에 있는 4번 지문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전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전. 이전은 뭐예요? 급부이행을 하는 것이죠. 급부이행이 있는 상황이죠. 급부이행이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요물계약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의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다. 5번 전형계약 이외에 채권의 소멸 원인인 계약으로는 대물변제, 공탁, 경계 및 상계 등이 있다 했는데 대물변제는 계약입니다. 공탁도 계약이라 합니다. 다수 견해가요. 채권자를 위한 즉 채권자라는 제3자를 위한 변제 공탁이다. 계약이라 봅니다. 공탁계약. 변제를 위한 공탁계약이다. 이라 봅니다. 그 다음에 경계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채무 내용을 바꾸기로 하는 중요 부분을 바꾸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봅니다. 근데 상계는요. 상계는 상계적상에 존재하게 되면 채무자가 상대방의 채권자한테 야, 너 채권과 내 채권을 서로 변제 주고받은 걸로 하자라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의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에요. 거기에 1번의 교환계약은 낙성 쌍무계약이다. 그죠? 낙성계약이고 쌍무계약. 대가적 급부 이행을 하기로 하는 약속이니까 쌍무계약이죠. 그러나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에요. 그다음 증여계약은 무상 불료식 계약이에요. 사용대차 계약은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은 편무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바꾸어서 옳은 내용으로 바꾸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약 성립 볼까요? 계약 성립. 자, 1번. 틀린 것은 했죠.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한다. 그렇죠. 자, 여기에요. 지금 1번 문제에서는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이걸 말하는데 청약은 특정인에 대해서 청약할 수도 있고 광고에 의한 청약이나 또는 자판기 설치행위도 하나의 청약 행위로 보니까 그것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청약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자기한테 청약을 한 사람한테 승낙해야 되죠. 그러니까 청약자라는 특정인에 대해서 청약을 할 수밖에, 승낙을 할 수밖에 없죠. 아무나한테 승낙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옳다. 2번, 청약에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되어서 본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 상대방의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승낙이란 것은요. 청약을 받은 승낙할 사람은 승낙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자유죠.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낙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자가요. 일방적으로 너 대답 안 하면 계약 체결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계약을 성립시켜줘 버리면 이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해야죠. 계약이. 그죠? 옳다. 3번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요. 3번은요. 청약을 10만 원에 팔게라고 했는데 여기에 승낙을요. 그래 사는데 8만 원으로 바꾸자. 이게 뭐예요? 이 내용을 변경한 승낙이죠. 내용을 변경한 승낙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계약은 체결될 수 없죠.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니까 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실효됐어요. 실효.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자 B가 처음대로 그러면 10만 원에 사겠다라고 했을 때 1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되는가? 자, 8만 원에 내가 살게 할 때 여기에요. 내용을 변경한 승낙은요. 우리 민법상은 이렇게 해야 하네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간주합니다. 이렇게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청약으로 간주해요. 청약을 하나 했다가 다시 이 사람이 뭐로 바꿨어요? 그래 10만 원에 내가 살게 이렇게 했죠. 이건 또 뭐야? 이것도 청약에 불과해요. 내 10만 원에 살 테니까 나한테 팔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왜요? 이 사람은 이미 청약, 이 10만 원에 대한 청약은 실효돼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자, 이걸 우리는 청약의 의사표시 내용을 번이 의도를 바꾸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뭐죠? 바로 10만 원에 내한테 팔아라 내가 살게 라는 청약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것만 존재하죠. 따라서 1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되려 그러면 종래의 청약자가 좋아 내가 10만 원에 팔게 라는 승낙을 해줘야 됩니다. 왜? 청약만 존재하니까. 그렇죠? 따라서 3번은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3번 질문을 잘 이해해 두셔야겠습니다. 4번 서점에서 신간서점을 보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 보내온 책의 이름을 적었다. 이게 뭐예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합니다. 승낙의 의사를 실현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 의사, 승낙의 의사를 실현하는 사실이 있으면 이때 계약이 이때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성립. 그러면 여기에요.
신간서점을 보내오면 자기가 필요한 책을 보기 시작하거나 거기에 자기 사인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이름을 쓴다는 것은 바로 이 책 내가 해야지, 내가 봐야지라고 사겠다는 의사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 쓰는 사실 행위가 바로 뭐예요? 그래요, 내가 살게요라는 말하고 있는 이 의사를 실현하기란 거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5번 연착된 승낙.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청약자는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거는 민법 규정에 명문으로 되어 있죠. 5번에 연착된 승낙의 경우는 연착된 승낙. 그럼 일단은 연착이 되어버리면 그 원래 의미는 종래에 정지하는 청약은 실효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어요. 계약은 불성립으로 끝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의 규정이에요. 요 연착된 승낙은 결국은 계약은 불성립 상태가 됐고 이 승낙 행위를 새로 청약으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특별 규정으로 민법이 이렇게 규정을 뒀어요. 그러면 종전에 청약자가 청약이 존재하니까 종전의 청약자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여기는 청약밖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승낙이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청약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체결되겠죠. 자, 우리는 대전제가 뭐예요?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이루어질 때 이때 승낙은요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주관적 합치가 돼야 되고 이걸 뭐하냐 청약자한테 의사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승낙의 의사표시 내용과 청약의 의사표시 내용이 완전히 일치돼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객관적 일치라고 해요. 객관적 일치 또는 객관적 합치.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승낙의 내용이 갖추어졌을 때 드디어 뭐가 돼요?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에 대한 계약 성립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2번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다만 그게 2번에 3번 보시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요게 또 의미가 있죠.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뭐냐? 이거는요, 공간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되어서 도달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 거리입니다.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시간적 거리예요. 발송해서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주로 우편에 의하여 승낙 의사표시하면 격지자 간의 계약이 되겠죠. 왜? 우편으로 보내면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발송하고 나서 도달할 때까지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몇 시간 아침에 오전에 속달로 보내도 오후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5-6시간 걸린단 말이죠. 아니면 뭐 만약에 하루도 걸리고 아니면 이틀도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발송해서 도달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한다. 그래서 보통 우편에 의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주로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요. 이때 계약 성립 시기는 언제냐라고 하면 승낙이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승낙을 발송할 때예요. 우리 민법에요. 발신주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문 규정에서 이게 예외 규정이죠. 531조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특별 규정입니다. 예외 규정. 이렇게요. 발신주를 취해놨어요. 발송한 때 해놨어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그런데요, 그 지문에 보다시피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한테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래놨잖아요. 청약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죠? 승낙이라 해야 되죠. 승낙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는 언제나 도달주의입니다. 여기는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3번 조심해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문제는요.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청약과 청약의 요인. 청약은요, 그 의사표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돼요. 그러한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청약의 유인은요, 이거는 구체적이지도 않고 확정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청약을 유인의 의사를 통지한 사람이요. 청약의 유인의 의사를 통지한 사람이 뭘 하냐? 이 사람이 자기가 승낙의 자유를 보유하려고 하는 보유 의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의사표시가 하기만 하면 계약이 체결된다는 이런 의도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승낙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한테로 하여금 나한테 청약해 볼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꿰어내는 행위가 바로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래서 구체성도 확정성도 없는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요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1번에 하숙방이 있다고 광고하는 것. 예컨대 뭐, 새방 논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 이것도 역시 청약의 유인이죠. 방구하는 사람 한번 봐라. 그럼 내가 한번 보고 도둑놈 같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는 방 안 줄 거고 직업이 좀 탄탄하고 월세 제대로 내 사람한테만 주겠다. 이런 의도 갖고 있는 거죠. 2번 정찰을 붙인 상품의 진열. 정찰제 가격을 딱 붙여놓고 상품을 진열했다는 것은 나 이 돈 주면 내가 팔게요 라는 의사표시 아니에요. 이건 청약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 물건에 대한 가격을 얼마로 받겠다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번은 청약이라 할 수 있겠죠. 입찰 공고. 일반적인 입찰 공고는요, 너희들이 입찰 한번 해볼래? 그 중에 내가 너희들 입찰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내 마음에 맞는, 내가 의도하는 바 맞는 내용의 입찰한 사람한테 내가 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겠다. 내가 승낙하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입찰하는 쪽이 청약의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입찰 공고 자체는 뭐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입찰하게 하는, 즉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입찰 공고는 청약의 유인입니다. 4번 이것도 역시 구인 광고 아닙니까? 구인 광고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조건으로 내가 사람을 내가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쓰려고 그러는데 의사 있는 사람 내한테 청약해봐. 그 중에 내가 잘 심사해서 나는 골라서 내가 승낙하겠다. 네가 승낙의 자유를 갖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4번도 역시 청약의 유인. 5번도요. 상품 목록 배부. 예컨대 카탈로그 배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물건 갖고 있는데 당신들이 한번 누구든지 내한테 청약해봐. 내가 물건 없으면 못 파는 거고 내가 여러분이 청약하면 그 중에 내가 물건 있으면 내가 팔게. 그때 내가 승낙할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카탈로그 배부, 즉 상품 목록을 배부하는 것도 역시 뭐다? 그래요. 청약의 유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청약을 해버리면 이 내용은요. 청약자는 구속력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해요.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즉 그걸 보통 승낙기간이라는데 승낙기간 동안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 못합니다. 나 안 할래 이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어요. 여기는 스스로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청약의 유인에는요. 이거는 구속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승낙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표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갑은 승낙기간을 2004년 7월 31일로 정하여 을에게 자기 소유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게 청약이죠. 승낙기간은 7월 31일이고요. 이에 을은 7월 25일에 승낙의 통지를 편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편지는 집중호우로 인해 교통준절로 8월 1일에 써야 갑에게 도달하였다. 그럼 결국 뭐야? 연착된 승낙이죠. 자, 연착된 승낙인데 특별한 사정 때문에 집중호우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연착된 거죠. 근데 7월 25일 날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면 아무리 대한민국 어디라도요. 보통 2, 3일이면 다 도달합니다. 그러면 27일이나 28일이면 다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도 8월 1일 날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이 소인을 만약에 청약자 갑이 받았다면 이거 충분히 7월 31일 이전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늦었네?
늦게 도달했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법에는요, 일어났네요. 민법에. 자, 4번에 이 내용 분석 잘 해두셔야 되는데,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연착된 승낙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연착된 사유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죠? 특별 사고가 생겼다, 그죠? 특별 사고 때문에 연착됐어요. 그런데 이 승낙의 의사표시는 충분히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사실을 청약자가 알 수 있는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요, 청약자는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 의무가 하나 생겨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되었다는 통지를 해줘야 돼.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 이걸 해야만 청약자는 계약에 체결을 하지 않는다 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 승낙이 내한테 연착돼 가지고 너하고 내하고 계약에 체결 안 됐다, 이 말을 이걸로 해주는 거예요. 너 승낙 의사표시가 내한테 연착돼 버렸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계약은 불성립이에요. 성립 안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연착의 통지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면 어땠을까? 이거 안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지한 7월 25일 날 발송한 의뢰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이게 7월 30일 이전에 분명히 도달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로 승낙 의사표시를 발송하면서 나는 이 계약은 체결됐겠지? 그러면 나는 계약 매매 계약했으니까 계약금을 준비해야 되고 중도금, 잔금 준비해야 되니까 돈 대금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돈 갖고 있으면 은행에 돈을 계약을 예금, 정기 예금 같은 거는 깨야 될 것이고 말이죠. 보험 들었으면 보험도 깨야 될 것이고 말이죠. 아니면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 대출 신청도 해야 될 것이고 말이죠. 또 아니면 정 안 되면 사채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 주면서요. 자, 그런 준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는 어떻게 하냐? 야, 청약자는 충분히 알았잖아. 알 수 있었잖아. 그러면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줬어? 그럼 이거는 연착되지 않았다, 이거. 이렇게 해야겠죠. 연착된 승낙이 아니다, 이거야. 그럼 뭐예요? 7월 31일 이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결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효과입니다. 연착된 승낙에 대하여 그 연착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연착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면 청약자가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알았으니까 지체 없이 연착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불이익을 줍니다. 계약이 체결됐다,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요,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하냐? 마지막 질문이 생기겠죠. 계약이 성립했네? 그럼 언제?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7월 25일 날 발송을 해서 8월 1일 날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죠? 또 더군다나 우편으로 발송했죠. 우편 발송은 뭐라 했어요? 격지자 간의 계약이 된다 했죠. 승낙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도달할 때까지 최소한 며칠은 걸린다, 몇 시간 이상 걸린다. 그럼 이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이 되어버린다 그랬죠.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을 언제 했겠죠? 여기 있네. 발송할 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7월 25일 날 발송할 때, 이때 계약이 체결했다, 성립됐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이렇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여러분이 좀 봐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4번 보시죠. 틀린 것만 볼게요. 나머지는 보시고 4번.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승낙 적격 중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발송이었는데 갑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8월 1일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가 아니라 언제요? 발신주의가 적용돼야 된다. 왜 그러냐? 7월 25일 날 발송해서 우편으로 발송했으니까 격지자 간의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격지자 간의 계약에 해당되니까 승낙을 발송한 때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우리 민법은 특별히 기준을 뒀다. 발신주의, 그죠? 그래서 7월 25일 날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다음 중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것은 했는데, 볼까요? 6번에 1번은 바로 이거죠. 6번 1번은 연착됐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연착되었다 승낙이. 그런데 청약자가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은 체결된다 이렇게 했죠. 2번 청약과 함께 보내온 상품을 사용 소비하는 거는 요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6번에 2번입니다. 이걸 우리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했어요. 의사실현. 그 실현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있는데 따라서 거기에 사용했다, 소비했다 이때 바로 계약이 성립해버리는 거죠. 3번 반손되지 않으면 구입하는 것으로 보겠다고 하면서 물건을 손보한 경우 상대방이 반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 반송할 의무가 없죠. 여기는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사실이 없어요. 사실이. 그렇죠? 물건을 보내왔더라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야, 이 물건 네 반송 안 하면 네가 산 걸로 할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반송할 의무가 생기나요? 안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4번 동일한 내용의 두 청약이 상대방 도달한 때 자, 요 4번을 우리는 교차 청약이라고 하죠.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니까 맞죠. 5번 상시 거래 관계에 있는 자의 물건 납품에 대한 침묵. 자, 상시, 항시이죠. 서로 자주 계속 이렇게 거래해 왔다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거래해 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의사실현에 대한 계약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물건 보내면 그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사용하고 보내면 사용하고 보내면 사용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시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보냈더니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침묵 지키고 있으면 아 얘가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그게 뭐예요? 이제까지 거래해온 의사실현 과정의 한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따라서 5번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여가 승낙에 관한 이야기고요. 거기 8번 모습에 가면 천여가 승낙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죠. 거기에 보시면 틀린 거 되는데요. 3번 보시죠. 천여가 승낙은 각각 그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가 아니라 청약은 언제나 도달주의. 승낙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서만 발신주의입니다. 승낙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서만 발신주의예요. 대화자 사이의 계약에서는 승낙도 도달주의입니다. 대화자 사이 뭐 전화로 한다든가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이야기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 승낙도 도달주의입니다.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귀에 거의 들릴 만한 상태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좀 볼까요? 나머지는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11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청약과 승낙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렇죠. 두 개 다요. 청약이나 승낙은 모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예요. 다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도 가능하지만 청약도 가능하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인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공통적으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다. 따라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인 상대방도 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의 청약만 서로 한 경우 이게 뭐예요? 교차 청약입니다. 교차 청약이 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죠. 양 청약 모두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돼요. 3번 청약에 대한 침묵은 원칙은 승낙도 거절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것이 됩니다.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3번 거절로 본다가 아니죠. 틀렸다. 4번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청약에 대하여 승낙에 없으니까 거절한 걸로 간주하고요. 우리 민법은요. 거절로 간주해서 계약이 불성이 돼요. 다만 내용을 변경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해 놓았으니까 청약이 존재하니까 종래의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그런 내용이네요. 종래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가능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서울과 부산에 있는 당사자가 전화상으로 이 말은 뭐예요? 대화자 사이에 거래 계약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대화자 사이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대화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고 이때는 청약이나 승낙은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겠죠. 따라서 발송한 때가 아니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2번에요. 12번이나 13번에 관한 문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12번도요. 전형적으로 우리 사례, 판례 사례인데요. 여기 대학 학교 법인의 교직원으로 채용해서 시험에 합격했는데 채용하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했는데 여기에 B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A 대학이 말이죠. 학교 내에 그 교직원 그 조합 노동조합하고 분쟁이 생겼어요. 임금 합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1년 이상 지체되다가 결국은 학교 재정상 문제로 그 최종 합격시켜 놓은 B한테요. 당신 채용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해 버렸네요. 이랬을 때 B라는 사람은 1년 동안 대기하고 있었던 이 손해를 어떻게 전보받을 거냐, 배상받을 거냐라는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즉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당하게 파기한 거 아니에요. 대학 학교 법인이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판례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행위의 문제로서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B는 A 학교 법인에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4번. 거기에 보면 민법 535조 이것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말하는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시적 불능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인 때 이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럼 뭐로 적용할 거냐? 거기에 두 번째 줄에 있죠. 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A에 대하여 B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4번 질문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14번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여기서는 요것만 잘 봐두세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기본적인 요건이요. 13, 14번 여기는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객관적 요건이 바로 계약은 성립했으나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무효인 계약이다. 이게 객관적이에요. 주관적 내용은 뭐냐면 자, 이 계약의 어느 일방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방, 거래한 상대방 타방이 있겠죠. 상대방은 이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까지도 없었어요. 이런 상태네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가. 이럴 때 이제 이 타방이요. 이 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 사람한테 야, 손해배상하세요. 당신은 이런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쳤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 이때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배상의 범위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있죠. 이것을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이렇게 하고 이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요. 그 계약이 유효가 되어서 이행이 되었더라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요. 여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예요. 이렇게요. 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민법은 판례죠. 판례는 535조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으나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됐다. 이럴 때만 535조를 적용한다. 이게 없다면, 이게 성립 안 된다면 750조 일반 불법행위를 적용해라. 그래서 교섭의 부당 파기는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교섭의
부당 파기 행위는 이건 750조에 적용을 받아서 불법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법행위다.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다. 이게 판례 태도다. 그죠? 이것만 정리를 좀 할 줄 알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계약의 앞에 있는 총설 부분을 또 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를 쭉 살펴봤는데요. 계약의 효력부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